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스토리텔링 표현 기법. 자, 오늘은 자, 영화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영화 좋아하시죠? 자, 영화도 자, 스토리에 의해서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흥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 우리나라는 영화 100주년이 작년이었죠. 자, 다양한 영화의 장르, 자, 영화의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학습 개요입니다. 자, 영화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이 결합되는 종합 예술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합 예술입니다. 자,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영화는 관객들에게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하는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소재를 관객들에게 공감시키기 위해서 영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영화의 스토리 전달 구조와 방식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영화 스토리텔링의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영화 장르의 특성을 이해해 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영화 장르 종류를 아시나요? 뭐 액션 영화, 뭐 공상과학 영화, 네. 자, 많은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로맨스, 멜로, 사랑 이야기가 주된 영화입니다. 그렇죠? 로맨스 영화, 멜로 영화. 자, SF, 판타지. 자, SF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상과학 영화라고 부르죠. 자, 과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상이나 미래 요소가 기반으로 되어 있는 영화의 장르를 우리는 SF, 공상과학 영화라고 부릅니다. 자, 판타지는 뭐예요? 자,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가상의 인물, 가상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판타지죠. 자, 그러면 공포와 스릴러는 어떨까요? 공포와 스릴러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장르죠. 귀신, 좀비, 뱀파이어 등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에 좀비가 등장했다. 자,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킹덤이란 영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공포 스릴러 영화입니다. 자, 드라마라는 게 있고요. 자, 또 미스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수수께끼, 불가사의한 것을 말하는 미스터리죠. 신비 혹은 공포의 요소가 큰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어드벤처 영화. 자, 모험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죠. 자, 인물을 통해서 모험담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머에 중점을 두는 영화도 있습니다. 가볍게 웃을 수가 있고요. 즐길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영화에 감동적인 요소까지 포함된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장르의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영화의 스토리 전달 구조, 방식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영화 스토리텔링의 경향에 대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미에르 형제. 자, 이 리메르 형제가 시노마토그래프,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자, 시노마토그래프를 발명해서 최초의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한 인물이죠. 자, 이 시네마토그래프라고 하는 이 장비는 필름 카메라이었고요. 필름, 영사기와 인화기이기도 합니다. 1890년도에 발명되었고요. 자, 이 리메르 형제는 1895년도 최초의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서
대중적인 상영은 1895년도 12월 28일날 프랑스 파리에서 상영화가 되었죠. 자, 시노마토그래프라는 장비에 의해서 최초의 영화가 시작됐구나. 그것을 만든 사람이 루미에르 형제구나. 자, 블록버스터는 지난주에 한 번 더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대규모 제작비, 적극적인 마케팅, 전국 동시 개봉 등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제작비를 환수하는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 시스템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몽타주라는 말이 등장하네요. 자, 몽타주. 자, 몽타주는 따로 촬영된 화면을 떼어 붙이면서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즉, 몽타주는 원래 조립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프랑스 말입니다. 조립하다. 자, 맨 처음 영화에 도입한 것은 프랑스에서 몽타주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영화의 화면을 교묘하게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함으로써 화면에 리듬을 주는 기술을 몽타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영화 편집에서의 몽타주는 1년의 짧은 샷들을 제약된 공간, 시간, 정보에 연속되게 편집하는 테크닉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장센은 뭘까요? 미장센. 자, 영화 장면의 세팅, 소품, 색채, 의상, 분장, 조명, 인물의 움직임을 모두 포함한 것을 얘기한다. 자, 무대 예술인 영화, 연극, 오페라, 뮤지컬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연출상, 디자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장센을 영어로 표시하게 되면 뭔지 아십니까? 미장센을 영어로 표시하면 프링 on 스테이지입니다. 자, 미장센을 영어로 얘기하면 프링 on 스테이지의 약자고요. 자, 이것을 직역하면 무엇입니까? 무대에 배치한다라는 뜻이죠. 즉, 무대에 인물이나 사물, 조명, 의상을 어떻게 배치하는가란 물음에서 출발한 표현이었고요. 자, 이 미장센은 영화, 비평기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다양하게 촬영한 여러 장면을 쪼개고 편집해서 표현한 영상을 우리가 몽타주라고 한다라면, 그것에 대비하는 의미로 미장센은 단일 화면에서 담는 영상미를 가리킵니다. 즉, 제한된 장면 내에서 대사가 아닌 화면 구도, 인물이나 사물 배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연출자의 메시지와 미학을 미장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캐릭터 무비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플롯 무비. 자, 캐릭터와 플롯 차이입니다. 자, 캐릭터는 매력적인 캐릭터 간의 욕망의 충돌, 갈등을 유발하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영화. 그러니까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플롯은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던 캐릭터가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러한 무비를 플롯 무비라고 한다고요. 자, 루미에르 형제, 블록버스터, 몽타주, 미장센, 캐릭터 무비, 플롯 무비. 자, 우리 뒤에서 다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용어 정리는 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최초의 영사기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루미에르 형제가 만들었던 시네마토그래프일까요? 자, 최초의 영사기는 에디슨이 발명한 키네토스코프. 자, 오른쪽에 이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디슨이 만든 최초의 영사기입니다. 자, 당시에 움직이는 영상을 기록하고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장비가 된 거죠. 자, 그러나 키네토스코프는 혼자만 볼 수 있는 단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성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에디슨은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뒤로 에디슨은 1889년도에 이 영상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뒤로 루미에르 형제가
리메리 형제가 1895년도에 시노마토그래프를 발명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필름 카메라이면서 필름 영상기와 인화기이기도 했죠. 이 시노마토그래프는 일정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촬영한 영상을 상영을 하게 됩니다. 대성황을 이뤘죠. 돈을 받고 상영을 한다. 뭐예요? 상업적인 성격이 이때부터 내재가 됐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화의 시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895년, 1995년, 2020년, 약 130년 가까이 지났네요. 최초의 영화는 공장에서의 귀가, 기차의 도착 등 스토리는 없었고요. 실제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움직이는 영상을 눈앞에서 본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때 촬영했던 영상들입니다. 영화가 성장하게 된 배경은 최초 영화의 흥행 성공으로 리메르 형제의 상업 영화가 시작되면서 상설관을 마련하게 되고요. 촬영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상영하게 됩니다. 극장과 상영 시스템이라는 영화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한 거고요. 이후 현실의 모습을 재현에 대한 식상함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됐지. 그냥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 걸어가는 모습, 그냥 그 영상을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는 개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가상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미국 소방관의 생활, 대열차 강도, 이러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현재 2020년 전세계 영화의 중심지는 모두 알다시피 미국의 헐리우드입니다. 헐리우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영화의 중심지이고요.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미국 상업 영화의 제작 시스템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최초 영화가 에디슨을 통해서 장비가 만들어지고 리메르 형제에 의해서 프랑스에서 첫 영화를 시도했는데 그때는 유럽이었죠. 그러나 영화 시장을 선도했던 유럽은 세계 대전으로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에서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 로스앤젤레스에서 영화 촬영소가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영화 제작사들을 중심으로 영화가 만들어내면서 영화의 중심지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 이후로 약 100년에 걸쳐서 현재 촬영 기술, 특수 효과,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결합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산업의 대표하는 장르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이 사용한 4.5톤짜리 폭탄의 이름에서 따온 용어라고 합니다. 블록버스터란 단어는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블록버스터라는 말을 쓰죠. 블록버스터. 원래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2차 세계대전 중에 쓰이던 폭탄의 이름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영국 공군은 4.5톤짜리 폭탄을 독일을 폭격하는 데 사용했었죠. 이 폭탄은 한 구역을 우리는 블락이라고 하죠. 한 블락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을 지녔다. 날려버린다. 버스터입니다. 한 블락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을 지녔다고 해서 이 폭탄의 이름 블록버스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블록버스터가 영화계로 흘러들어오면서 뜻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흥행에서 단기간에 큰 흥행을 올리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여 만든 대작을
블록버스터라고 부르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버스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1960년대에 제작된 스타워즈. 자,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E.T.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자, 이런 영화들이 자 1억 달러의 벽을 넘으면서 블록버스터라는 용어가 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요. 이전의 영화 제작 환경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 블록버스터가 헐리우드 영화를 상징하는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스타워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타워즈. 자, 여기는 E.T.죠. 네, 여기는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자, 어드벤처 영화죠. 자, 모험을 전개로 하는 영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나라 영화의 시작은 어떨까요? 자, 여기 포스터 보세요. 참 옛날 오래된 자, 포스터죠. 아리랑, 오발탄, 별들의 고향, 자유부인,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예, 우리나라 초창기 영화들입니다. 자, 한국 최초의 극영화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한국 최초의 영화는 1919년도에 김도산이라고 하는 감독에 의해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영화의 이름이 의리적구2라는 영화인데요. 자, 현재 이 영화는 필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필름이 남아있지 않고요. 1919년 10월 27일에 개봉되었다라는 기록만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 기록에 의해서 작년 2019년이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이 되는 의미가 있었던 해였던 거죠. 자, 1895년도 리메르 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영화 이후에 우리나라는 1919년이니까 24년 뒤에 한국에서도 영화가 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 뒤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자, 1926년도 자, 나운규. 자, 춘사 나운규입니다. 자, 1926년도 아리랑을 시작으로 자,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아리랑은 한국 초기 영화의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 나운규가 뭐 풍우나 사랑을 찾아서 또는 뭐 임자 없는 나룻배 자, 이러한 작품들을 가지고 한국 영화의 시작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자, 이 아리랑을 통해서 자, 항일운동의 주제를 표현한 작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후 일제의 통제와 6.25 전쟁의 혼란으로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했죠. 1950년도 중반 이후부터 자,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아쉽게 이 춘사 나운규 아리랑을 제작한 이 감독은 1937년도 불과 36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36세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 무성 영화 시대를 이끈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나운규예요. 그에 의해서 일제감정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1960년대 영화 제작 환경이 마련되고요. 자, 그리고 감독들이 자, 등장하면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오발탄 등등의 영화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요. 1970년대에는 자, 청춘 멜로디가 자,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보들의 행진, 뭐 별들의 고향 등등등. 자, 그로부터 자, 1990년대가 들어서면서 한국 영화의 자,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감독이 누굽니까?
임권택 감독이죠. 1990년대 들어서 영화의 산업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자 부활이 됩니다. 자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자 임권택 감독님이시라고요. 자 이분이 만든 영화가 뭡니까? 예, 이거죠. 장군의 아들. 자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을 통해서 한국 영화의 흥행사를 새롭게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장군의 아들 영화 보셨을까요? 네, 1990년도에 개봉을 합니다. 자 장군의 아들 누가 생각납니까? 네, 김두한의 이야기입니다. 자 김자진 장군의 아들로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종로깡패, 종로 1번지에서 정치 생활을 했었던 김두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뒤로요, 예, 한국의 블록버스터가 등장합니다. 쉬리.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 이런 영화가 등장했네요. 실미도. 숨겨져 있었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에서 관객들에게 자 공감을 일으켰던 실미도. 자 6.25 전쟁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태극기 휘날리며. 자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어떻게 해요? 흥행에 성공합니다. 1000만 관객 영화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리스트는 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들입니다. 자 현재 1위부터 13위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1위가 뭐예요? 예, 자랑스러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담은 명량입니다. 백의종군 당하고 노량해전에서 사망하기까지, 전사하시기까지 그 고뇌와 그 슬픔을 표현해내서 우리 모든 관객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영화 명량. 제작비 보세요. 200억이에요. 우리나라 영화 제작비가 200억이다. 엄청난 거죠. 물론 헐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전혀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자 100년 된 우리나라에서 자 20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자 그것을 흥행했다. 자 관객수가 170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 좀 넘죠.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자 2017년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신과 함께 재화벌. 자 명량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텔링한 영화고요. 신과 함께 재화벌. 자 밑에 보면 자 12에 신과 함께 인과연이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표현한 자 영화였죠. 대박 쳤죠. 자 각각 200억씩 투자했습니다. 1400만 1200만 합쳐서 약 2600 2700만 명 정도 받더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받더란 얘기예요. 자 세번째가 2014년도에 개봉한 국제시장입니다. 자 주인공이 황정민이었죠. 자 180억 투자했고요. 자 1400만 이상이 자 이 영화를 봤습니다. 자 2015년도에 베테랑. 베테랑에도 누가 나와요? 국제시장의 황정민. 베테랑에도 황정민. 흥행배우였네요. 자 당시 90억이 들였는데 자, 큰 관객수를 돌파했습니다. 자 5위는 자 유일하게 자 외국 영화가 등재됐습니다. 2009년도 아바타. 자 우리나라 1300만 명이 봤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2012년도에 도둑들. 자 누가 나와요? 김윤석 등장하고요. 이정재 그리고 전지현, 김혜수.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자 영화 배우들이 자 모조리 등장합니다. 중국 배우들도 등장하죠. 자 152억. 약 1300만이 시청을 했습니다. 자 2013년도에
자, 영화를 봤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 눈물을 선사했던 7번 방의 선물. 기억나시나요? 자, 감방에서 이야기되는, 감방에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이야기였죠. 자, 한 장소에서만 촬영했기 때문에 제작비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관객 수는 어마어마했죠. 자, 2015년도 암살. 자, 누가 등장해요? 뭐 이정재, 전지현, 조진웅,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자, 210억 투자해서 이 정도 관객을 동원했고요. 자, 2012년도에 자, 역사적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에다가 자, 넌픽션을 가미해서 제작된 광해, 왕에 된 남자. 자, 50억 들었네요. 1200만 명이 봤습니다. 자, 11위는 2017년도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택시 운전사. 150억. 1218만 명. 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송강호였죠. 자, 그렇죠. 택시 운전사 송강호였죠. 자, 12번째는 2004년도에 개봉된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태극기 휘날리며,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2003년도에 제작된 실미도 마찬가지로 1000만 관객이 넘었어요. 2005년도에 왕의 남자, 2006년도에 괴물, 다 아시죠?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부터 블록버스터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1000만 관객을 돌파하게 됐다고. 태극기 휘날리며 누가 나오죠? 자, 원빈 나오죠. 원빈. 그리고 장동건 나오죠. 190억에 1174만 명. 자, 2016년도에 개봉된 부산행. 자, 좀비 영화의 우리나라 최초 영화였습니다. 호러 영화였죠. 115억 투자했습니다. 자, 이후에 14위.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일대기를 그렸던 변호인. 송강호가 주연했죠. 15위. 자, 어드벤처 영화였습니다. 해운대. 2009년도에 개봉했습니다. 16위. 자, 외국 영화네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2018년도에 개봉됐고요. 17위. 2003년도에 개봉된 실미도. 자, 18위. 서울 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괴물. 2006년도에 개봉됐어요. 19위. 작년 1월달에 개봉된 영화죠. 극한 직업. 20위. 2005년도에 개봉된 왕의 남자.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 또는 해외에서 수입된 영화들이 이제는 우리 문화의 한 장르로 자리를 잡았고 5천만 관객 중에 1000만 이상의 관객되는 영화들이, 동원되는 영화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 영화라는 장르가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벌써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영화에는 자, 씬과 시퀀스, 자, 또는 샷이라고 부르는 자, 쇼트가 있습니다. 샷. 자, 영화 형식의 기본 단위에는 자, 샷이 있고요. 자, 씬이 있고요. 시퀀스.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영화의 공간을 한정짓는 표현 단위를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자, 영화의 공간을 한정짓는 표현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이 샷, 씬, 시퀀스는 영화의 시간 단위를 한정짓는 표현 단위입니다. 자, 다시. 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공간을 한정짓는 단위인 거고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샷과 씬과 시퀀스는 영화의 시간 단위를 한정짓는 단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숏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숏. 자, 여기 있죠? 샷, 샷. 자, 이 샷을 글에 비유한다면,
자, 음절에 해당됩니다. 글에 비유한다면 음절에 해당돼요. 즉 영화 구조의 문법적인 기본 단위인 겁니다. 자, 우리 영화 촬영 장소에 가다 보면 자, 이런 거 얘기하죠. 액션, 컷. 자, 이런 용어 많이 듣죠. 그쵸? 자, 쉽게 생각하면 액션에서부터 컷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자, 샷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편집을 통해서 이 작은 단위의 샷들을 자르고 이어 붙이면 영화가 완성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씬은요. 자, 샷이 자, 여러 개의 샷들이 모여서 자, 하나의 씬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씬. 자, 씬은 자, 샷이 여러 개가 모인 더 큰 단위입니다. 자, 영화는 자, 이 씬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요. 씬은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글로 비유하면 이 씬은 문장을 뜻하는 거예요. 자, 샷은 음절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처럼 자, 씬은 글로 비유하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일 장소, 동일 시간 내에 일련의 액션이나 대사를 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씬은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보통 영화 한 편은 약 120개 내외의 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퀀스는 뭘까요? 자, 여러 씬들이 모여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고요. 시퀀스가 모여서 영화 전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 개의 씬들을 모여서 자, 시퀀스가 된다고 했고요. 자, 이 문장인 씬들이 모여서 시퀀스를 만드는 시퀀스는 문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얘는 문단인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에피소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철수와 영희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철수와 영희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자, 러브 스토리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철수와 영희의 만남, 그들이 만나서 사랑하면서 여러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별하는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만남도 시퀀스, 사랑도 시퀀스, 자, 시련도 시퀀스, 그리고 그들이 헤어지는 이별도 시퀀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의 에피소드로 생각하시게 되면 자, 시퀀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영화 형식의 기본 단위 샷, 씬, 시퀀스가 있다. 자, 샷이 가장 작은 단위고요. 샷이 모여서 씬이 되고 씬이 모여서 시퀀스, 에피소드가 되는 거고 에피소드가 다 연결되면 1시간 30분짜리, 2시간짜리 영화가 되는 거라고. 자, 대표적인 이미지 전달 방법으로 자, 몽타주와 미장센이 있는데요. 자, 몽타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프랑스 언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립한다, 조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것을 영화에서는 편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화의 몽타주는 자, 촬영한 컷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드는 자, 영화의 기법이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사람이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음식. 자, 이것을 연결하면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 무표정한 얼굴의 장례식이다. 그러면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 자, 별도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몽타주라고 한다고요. 영화 편집에서의 몽타주는 자, 짧은 샷들을 제약된 공간, 시간, 정보에 연속해서 편집하는 테크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장센은 뭘까요? 자, 미장센을 앞에서 영어로 표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Fling on 스테이지라고 했어요. 무대에 배치한다.
무엇을 배치한다? 무대에 인물이나 사물, 조명, 의상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그 표현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자,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무대에 있는 모든 시각 대상을 배우라고 조직하는 연출 기법을 미장센이라고 한다고. 자, 이런 영화를 찍기 위해서 자, 이런 주변에 엄청난 소품들이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세팅하고요. 소품, 색채, 의상, 분장, 조명, 인물의 움직임을 모두 포함한 것을 미장센이다. 장면의 분위기, 구성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장센은요, 한 화면 안에 자, 리얼리티 그대로 보존하고 제시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자, 롱테이크, 자, 한 번에 촬영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 스토리의 경향은 어떨까? 영화 스토리의 경향은 어떨까? 자, 첫 번째, 자, 소설을 영화화하기도 합니다. 자, 유명한 고전을 영화화해서 성공한 사례들 엄청나게 많겠죠. 레미제라블, 뭐 위대한 개츠비 이런 거잖아. 자, 잘 알려진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활용하고요, 원작으로 삼고요. 자, 검정받은 스토리, 당연히 검정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화, OSMU를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작가의 인지도와 작품성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레미제라블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만든 소설이에요. 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작입니다. 그것을 영화화했다고요. 자, 대중소설을 영화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해리포터입니다. 반지의 제왕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을 영화화한 거죠. 사람들이 자, 이 소설을 너무 구독하는 걸 좋아하니까 영화로 제작을 해도 자, OSMU, 원소스 멀티 유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구나 때문에 작품의 인기와 판매 부수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흥행성이 있느냐 잘 판단해서 영화를 제작해야 될 겁니다. 해리포터 베스트셀러로 선정됐죠. 네, 프랑스의 작가 조앤 롤링이 편찬한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됐고 전세계 67개국에 번역이 돼서 판매가 됐습니다. 네, 4억 부 이상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자, 이러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해리포터를 영화로 제작해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장담할 수 있는 거죠. 자, 소설을 재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잘 알지 못했던, 자,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소설을 영화화하는 사례인데요. 자, 다른 작품과 참신한 스토리가 있는 전제하에 자, 영화화해서 성공한 사례가 이 사이코란 영화가 있습니다. 다 사이코 포스터예요. 자, 긴장감 있는 스릴러 영화였고요. 자, 그리고 주인공이 죽는다라고 하는 자,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미국의 범죄 영화였고요. 자, 공포 영화. 자, 로버트 블락이라고 하는 어떤 소설 작가 사이코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자, 이 원작을 누가 만들었냐면 1960년대에 자, 알프리드 히치콕이라고 하는 감독이 자, 이 사이코란 영화를 만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되어 있죠. 감독입니다. 자, 이 히치콕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요. 역사상 최고의 호러다, 최고의 서스펜스 영화라고 자,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이것의 줄거리가 뭐라고요? 네, 사이코라고 하는 소설작이었고 그 소설의 줄거리와 유사하게 영화가 제작됩니다. 자,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죠. 자, 유명한 만화 작품을 영화화합니다. 대표적인 코믹스, 그쵸? DC 코믹스, 마블 코믹스. 자, 만화가 인기를 얻습니다.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등의 히어로가 등장하고요. 거기에 최신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영화화했고, 자, 흥행에도 성공이 됐죠. 슈퍼맨, 원더우먼. 자, 웹툰을 영화에서 성공한 사례도 많죠. 국내에 자, 강풀의 웹툰을 많이 쓰기도, 원작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자, 뭐 순정만화라든지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등의 영화, 등등의 만화, 그것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고, 자, 스토리를 완성시켜서 완벽한 영화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자, 원작이 좋다라고 해서요, 자, 영화가 다 성공한 건 아니죠. 물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던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원작으로 삼겠습니까? 제임스 카메론처럼 자기가 직접 시나리오를 쓴 아바타, 무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동원해서 글을 썼던 아바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설이 원작이 됐든 만화가 원작이 됐든 아니면 역사적인 배경이 됐든 우리는 그 안에서 스토리를 찾아낸다고요. 이왕이면 만화에서 성공했으니까 이것을 영화 실사화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을 하고서 영화를 찍는 거죠. 자, 최근에 디즈니에서 영화화한 게 있습니다. 아직 개봉 안 했죠? 코로나19 때문에 개봉하지 않은, 자, 뮬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출연한 거죠. 자, 영화 스토리. 자, 원작을 찾습니다. 원작이 유명한 만화 작품일 수도 있고요, 소설일 수도 있고요, 웹툰일 수도 있다고요. 역사 인물을 선정해서 영화화하는 경우도 있죠.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 삶을 재조명하는 거. 자, 앞에서 보셨던 우리나라 1000만 관객을 얻었던 영화 뭐가 있었습니까? 변호인이 있었죠. 자, 이 변호인의 실존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일대기였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의 삶을 재조명해서 영화를 만들 수가 있다고. 자, 링컨 또는 코코 샤넬. 그쵸? 자, 우리나라 역사 인물에 관련된 영화도 많잖아요. 자,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세종대왕, 그쵸? 광해. 자,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이순신 장군. 자, 얼마 전에 자, 양만춘 장군을 묘사했던 안시성. 자, 대부분의 사극 드라마나 사극 영화가 역사적인 인물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한 거기 때문에 인물의 인지도나 그들의 역경을 이겨낸 그러한 삶들을 가지고 영화화 스토리텔링 주제로 많이 선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슈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이것을 영화로 제작하는 거죠.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그 나라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그것을 고발을 한다든지. 자, 우리나라의 부러진 화살 도가니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부러진 화살 도가니. 자,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영화해서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한 사례도 있다라는 거죠. 부러진 화살 줄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안성기입니다. 2012년도에 개봉이 됐네요. 도가니는 언제예요? 2011년도에 개봉이 됐네요. 부러진 화살은, 자,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에 출제된 수학 문제 오류를 지적한 영화 속의 김경호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합니다. 수학 문제 오류를 지적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 패소합니다.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이 되고요.
담당 판사를 찾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주인공 안성기가 자, 역중에 김경호 교수라는 분이 자, 손에 들고 있는 무기 하나 들고 있죠? 예, 석궁입니다. 석궁으로 담당 판사를 위협하게 됩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이루어지고요. 담당 판사의 피가 묻기도 하고요. 복부 2cm가량 자상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싸움을 통해서 입은 피해라고 하고, 안성기 손에 쥐고 있었던 석궁의 부러진 화살을 수거했다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겠죠. 자, 우리나라 사법부는 김경호 교수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로 규정을 합니다. 피의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나 피의자 김경호 교수는 실제로 화살을 쏜 일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 같은 재판이 난항을 거듭하게 되죠. 담당 판사 김경호 교수, 서로 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법정, 엇갈리는 진술, 결정적인 증거, 부러진 화살의 행방은 묘연하게 됩니다. 자, 상식 없는 세상에 원칙으로 맞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해서 사회를 비판하는 이슈가 된 영화가 부러진 화살이었죠. 자, 도가니는 어떻습니까? 자, 공유가 등장합니다. 도가니,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2005년도까지 5년 동안 강주에 있는 인화학교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 사이트 있죠. 다음 사이트에 문학 속 세상에서 연재되었던 동명의 소설을 그대로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2005년부터 5년까지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요. 자, 이 소설의 작가가 공지영 작가인데요. 자, 공지영은 한겨레의 한 인턴 기자가 쓴 이 사건의 재판에 관한 글을 읽은 것이 계기가 돼서 이 소설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지만 한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5년 동안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 동안 청각 장애아를 상대로 교장과 교사들이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던,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고 싶었던 영화가 바로 이 도가니였어요. 자, 여러분들 보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부러진 화살 도가니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에 고발하는 이런 영화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영화 스토리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영화의 스토리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죠. 자, 영화 속에는 주인공이 있고요, 조연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라든지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플롯 무비처럼, 자, 여기 보면 흥미로운 사건을 통해 긴장감을 보여주는 플롯 무비 있고요. 자, 매력적인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이끌어가는 캐릭터 무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사건에 휘말렸어요. 앞에서 보셨던 부러진 화살처럼 사건에 휘말려서 그 사건에서 파헤쳐 나오려고 하는 그 사람의 도전, 그러한 스토리가 전개된다고. 가능하면 겪지 않았으면 좋을 상황이나
사정의 인물을 밀어놓고 관객으로 하여금 긴장과 공포와 안도감을 느끼게 하면서 영화를 시청하게끔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강한 캐릭터, 긍정적인 캐릭터, 흥미로운 사건을 포함시켜서 하나의 영화의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바타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바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제가 롤 모델로 삼는 인물이 아바타를 제작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라고요. 자, 아바타 스토리텔링 한번 보겠습니다. 아바타는 2009년도에 공개가 됩니다. 그쵸? 판도라라고 하는 외계 행성 이름이에요. 판도라라는 외계 위성을 배경으로 하는 공상 과학 영화입니다. 자, 이 판도라라고 하는 외계 행성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겠죠. 그 원주민을 나비라고 표시했습니다. 침략자는 우주인들입니다. 우주인이 아니죠. 지구인들입니다. 지구인들이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원들을 뺏어 오려고 하죠. 오랫동안 지켜온 자신들의 공간을 지키려는 원주민들이 있고요. 원주민의 땅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침략자 지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는 원주민과 침략자 간의 싸움이에요. 원주민이 대결에서 승리하고 자신들의 공간을 결과적으로는 지켜냅니다. 크게 보면 선과 악의 뚜렷한 스토리텔링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 영화 속에는 능력자가 아닌 평범한 인물, 제이크 설리라고 하는 영화 속의 이름입니다. 제이크 설리라고 하는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이 주인공은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불편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바타가 돼서 실제 나비족 원주민을 설득하러 갔다가 원주민 세계에 빠져들죠. 그리고 나서 원주민 나비족과 힘을 합쳐서 지구인들 침략자들과 서로 대항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죠. 기술 개발의 자연 파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주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 경제성이 우선시되는 사회다. 환경과 전통에 대한 무관심과 지켜야 할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다. 2005년도에 제작돼서 2009년도에 개봉이 됩니다. 이 아바타를 통해서 컴퓨터 그래픽이 또 어마어마하게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영화 속에는 다 줄거리가 있잖아. 그 줄거리는 팩트든 넌픽션이든 이야기가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괴물입니다. 2006년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죠. 다들 보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괴물은 가족과 괴물 간의 대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괴물이 등장합니다. 그 괴물이 나의 식구를 납치해갑니다. 어떡합니까? 괴물과 싸워야죠. 괴물이라고 하는 악에 맞서는 선한 가족들 이야기죠. 괴물은 사람들을 잡아먹고요. 괴물에게 빼앗긴 가족을 구하려는 싸움이고, 가족을 구하고 괴물을 물리칩니다. 선과 악의 뚜렷한 스토리 전개를 가지고 있고요. 괴수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 괴물 영화에 등장한 사람들은 평균 이하 사람들의 영웅담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덜 떨어진 아버지 누구예요? 송강호입니다. 백수삼촌, 여기 있죠? 이름이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담이 약한 양궁선수 이모. 여기 이모 있죠. 늙은 할아버지.
자, 이 네 식구가 송강호의 딸이 계문에게 납치되면서부터 서로 전개가 된다고. 평균 이하의 가족들이 거대 괴물에 맞섭니다. 그쵸? 그러면서 그 영화 속 스토리에 공감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나였으면 스토리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이 실제 고교 시절 때요, 잠실대교 교각을 오르는 괴물체를 목격한대요. 그 개인적인 경험담을 바탕으로 또한 2000년도에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이 무단으로 방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나라 퍼스트 블록버스터 괴수 영화가 된 거죠. 괴물로 인해 어린 딸 현서를 잃어버린 가족이 모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딸을 구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애라는 궁극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영화였습니다. 일상적인 평범한 공간, 바로 서울의 한강이라는 거죠. 자, 우리 모두 한강 안 가본 사람 없잖아요. 한강에서 괴물이 등장했대요. 그 괴물이 나의 식구를 납치했대요. 자, 언젠가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인가요? 어벤져스 2. 자,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찍었습니다. 왜 찍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이유도 하나 있다라고 포함됩니다. 이유는 그 영화 배경이 서울에 포함되어 있어요. 서울에서 영화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벤져스 배우들이 한국에 와서 영화 촬영을 했잖아.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가본 곳, 그런 곳을 영화 배경으로 쓰다 보니까 그 영화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흥행 영화의 스토리텔링 공식입니다. 자, 흥행이 이루어진 영화의 공식인데요. 자, 대결 모티프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 그쵸? 어벤져스 영화, 뭐 슈퍼맨, 원더우먼 다 마찬가지잖아. 자, 권력에 맞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자연과의 싸움이라는 모티브를 갖게 되죠. 자, 또한 동진감을 느낄 수 있는 영웅 이야기. 자, 능력 있는 영웅보다는 뭔가 부족한 인물의 영웅담. 자신과 동일한 또는 자신보다 못한 인물에 공감하기도 하고요. 부족한 인물의 성장담을 가지고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또한 지켜야 될 가치, 가족 지켜야죠, 전통 지켜야죠, 사랑하는 사람 지켜야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영화 흥행을 시키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스토리텔링 공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쵸? 자,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뭐 소설이 됐든 웹툰이 됐든 자, 역사적인 사실이 됐든, 그쵸? 어떤 데이터를 원작으로 하든 이러한 공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흥행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캐릭터 무비의 스토리텔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무비. 자, 특정한 캐릭터가 등장해서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영화가 캐릭터 영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캐릭터 중심의 영화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당연히 등장해야죠. 캐릭터가 당연히 매력적이어야지. 자, 원더우먼이 매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슈퍼맨이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시겠습니까? 자, 살아있는 캐릭터가 등장하고 캐릭터 행동에 의해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요. 자, 매력적인 캐릭터 행동을 통해서 사용 관객들한테 공감을 얻게 되면 그 영화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자, 캐릭터의 욕망. 자, 캐릭터는 능력의 한계로 좌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좌절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죠. 자,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욕망, 욕심, 욕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버리고 성공하게 되는 사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런 미션을 통해서
결국은 자, 성공을 얻는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자, 캐릭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영화, 캐릭터의 각성을 통해서 도전과 성취를 일으켜주는 영화, 캐릭터 중심의 영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다고. 포레스트 검프 엄청나게 흥행했던 영화입니다. 기회되면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캐릭터 무비의 대표적으로 자, 친절한 금자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죠.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영애입니다. 자, 이 영화는 자, 유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3년 반 동안 이영애가 복역을 합니다. 13년 반 동안 복역하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유괴 살인 사건에 누명을 씌운 나쁜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 나쁜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고요. 자, 이 영화에서 이런 용어가 등장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자, 금자씨의 욕망이 있고요. 금자씨의 최대 욕망은 무엇입니까? 자, 누명을 썼기 때문에 복수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자, 미션으로 삼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복수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 복수가 끝나면 자, 스토리가 끝을 맺습니다. 자, 이러한 스토리라인 전개로 영화가 만들어졌다고요. 자, 또 하나 추격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봉한 스릴러 영화고요. 자, 이 영화에서는 뭐 골목길 추격신이라든지 인상적인 장면과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 화면, 그리고 잔인하게 묘사된 살인 등이 특징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영화는 연쇄살인자, 실제 모티브를 연쇄살인자 유영철이라고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유영철 사건에서 모티브를 받은 거지. 그리고 사이코패스인 살해자와 안티 히어로인 엄중호와의 대결 구도가 줄거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자, 이 사진에 자, 여기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 하정우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배우가 누구예요? 예, 김윤석입니다. 자, 이 김윤석은 경찰 출신입니다. 자, 이 하정우는 연쇄살인자입니다. 자, 출장 안무소를 운영하는 중호 누구예요? 김윤석입니다. 자, 경찰 출신임에도 자, 불법으로 운영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죠. 자, 착하게 생긴 자, 누구? 하정우. 자, 이 하정우가 자, 김윤석이 운영하고 있는 출장 안마소 여자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엄중호, 김윤석의 욕망. 자, 내가 데리고 있는 여자들 잃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있겠죠. 자, 하정우, 연쇄살인자는 계속 살인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캐릭터의 욕망이 충돌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 인물들에게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자, 중호, 김윤석의 미션은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자, 하정우, 영민의 미션은 잡히지 말아야 되겠다. 그쵸? 그러나 김윤석, 엄중호가 하정우를 잡으면서, 살인마를 잡으면서 스토리는 끝을 맺게 됩니다. 강한 캐릭터가 있고요. 그 캐릭터들 간에 서로 욕망이 있고요. 서로 부딪히는 미션이 있고요. 그 미션이 해결되면 결말로 이루어지는 영화, 캐릭터 무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플롯 무비는 어떨까요? 플롯 무비. 자, 플롯 무비는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던 캐릭터가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려서 전개되는 영화를 플롯 무비라고 했습니다. 자, 플롯 중심의 영화는 자, 흥미로운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건이냐,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해결하는 과정에 공감을 얻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사건에 진입합니다. 주인공은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 사건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사건은 점점 꼬이게 되는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인공은 소중한 것을 잃게 되고요.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도 됩니다. 결국은 이 캐릭터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건에 뛰어들게 되죠. 자, 거기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포기하기도 하고요, 도전하기도 하고요,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등장해요? 네,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사건을 해결했을 때는 안정된 삶으로 돌아오고, 사건에 실패했을 때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야기의 전개가 플롯 중심의 영화라고요. 자, 여러분들 패러사이트 기생충 다 보셨죠? 부잣집에 서민이 들어가서 여러가지 과외교사도 하다가 미술교사도 하다가 가정부 역할도 하다가 자가용 운전사도 하다가 그 하나의 가족이 부잣집 안에 들어가서 기생충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목격자라는 영화 있습니다. 나는 살인을 받고 살인자는 나를 봤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인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봅니까? 우연히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자가 내 얼굴을 봤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 다녀야죠. 도망 다닌다고 해결이 되나요? 내가 살인자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살인자는 나를 해치려고 들 거 아닙니까? 도망을 가도 끝이 없는 거야. 결국은 목격자가 살인자와 대치하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의 중심이 플롯 중심이라고요. 자, 플롯 중심의 영화 샘플. 자, 트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트럭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에 개봉한 영화고요. 자, 이 트럭의 플롯 중심 이야기를 보기 전에 제가 줄거리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럭 운전사가 유해진 배우입니다. 자, 딸 다영과 홀 어머니를 모시는 생계형 트럭 운전사. 자, 영화 안에서는 이름이 철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 심장이 좋지 않았던 딸 다영이가 놀이터에서 쓰러졌다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다영은 수술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의사로부터 전달을 받고요. 트럭 운전을 하는 철민에게는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죠. 큰 돈이 없었던 겁니다. 철민은 자기 딸을 수술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수소문을 해도 돈을 모아 받는데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 이릅니다. 결국 철민 그는 도박에까지 손을 댑니다. 그 도박에서 일이 터지는 거죠. 사건에 휘말리는 거죠. 철민이 참여한 그 도박은 사기꾼과 조폭들이 짜고 친 사고 도박이었던 것이에요. 졸지에 겨우 모았던 돈마저 잃게 된 철민은 남자들을 쫓던 중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살인을 저지른 폭력배들. 두목은 급작스럽게 생긴 목격자 철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민에게 전후 사정을 들은 후에는 조직폭력배 두목이 죽인 시체를 트럭으로 무사히 운반해주면 딸 다영이의 수술비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철민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고민했을까요? 자, 시체를 트럭에다가 실어서 운반한다.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죠. 범죄라는 걸 잘 알았지만 철민 입장에서는 수술을 시켜야 되는 급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체를
트럭에 운반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운반 중에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도로에 전복되어 있는 호송 차량을 발견합니다. 자, 그는 급하게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자신도 시체를 좀 운반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마당이었기 때문에 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모른 체 하고 가려는데, 자, 전복되어 있는 그 사고 현장에 운 좋게 살아남은 경찰 한 명이 호송 차량이었기 때문에 도주한 범죄자를 잡아야 한다며 자기를 태워달라고 합니다. 트럭에요. 시체를 운반한 트럭에 경찰이 탔다고요. 이렇게 김명호와 경찰입니다. 경찰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주유소를 들렀는데요. 우연히 트럭 운전사 철민은 수배 전단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배 전단에 나온 인물이 자기 트럭에 태웠던 경찰이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범죄자를, 내가 지금 범죄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태웠던 경찰이 범죄자였다고. 경찰을 살해한 뒤에 경찰로 위장해서 범인을 잡아야 한답시고 트럭 운전사 승인을 통해서 트럭에 탑승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 전개를 가지고 트럭 운전사 플롯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줄거리 들으셨겠지만, 자,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자, 연쇄살인범 호송 도중에 탈출합니다. 자, 영호가 아니고 명호예요. 명호. 국중의 이름입니다. 자, 트럭 운전사 철민은 딸의 심장병에 걸렸죠. 수술하지 않으면 위독해질 수 있다. 자, 사건에 휘말립니다. 자, 딸의 심장 수술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도박판에 끼어듭니다. 다 잃었습니다. 자, 사기 도박임을 알게 된 철민은 살인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요. 자, 이 시신을 옮겨주면 너 딸의 수술비를 대신 대주겠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점점 시체를 운반하면서 점점 꼬이게 되죠. 자,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자, 살인범이 체포되고요. 딸도 건강히 수술 받아서 빠르게 쾌유한, 그러면 이 사건의 해결이 되는 거죠. 플롯 중심의 영화입니다. 잘 살고 있어요. 정말 평안하게 평탄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의도치 않게 그 사건에 휘말려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영화, 플롯 영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롯 영화 또 하나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예요? 관상입니다. 관상. 자,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을 배경으로 했고요. 거기에다가 넌픽션을 가미해서 제작된 영화이지요. 자, 2013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천재, 관상가가 있다. 그 관상가 이름이 영화 중에 내경, 처남 팽헌이 있습니다. 관상가가 누구예요? 예. 그리고 처남이 누구예요? 조정석입니다. 자, 아들 진영과 산속에 축가하고 있던 그는, 자, 여기, 자, 이 배우가 아들로 나옵니다. 그는 관상 또는 기생 연홍의 제안으로, 자, 여기 김혜수 있죠? 김혜수가, 자, 기생 연홍으로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제안으로 한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연홍의 기방에서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용한 관상쟁이로, 자, 한양바닥에 소문이 납니다.
그때 자 역사적인 인물 김종서로부터 자 여기 보면 백윤식 있죠. 자 이 영화배우가 김종서 역할로 나오게 되는데 자 김종서로부터 사원부를 도와서 인재를 등용하라는 명을 받아 관상가인 내경이가 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양대군이 영모를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그는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내용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제작된 영화가 바로 관상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관상쟁인 내경은 기생 연웅의 제안에 따라서 관상을 봐줍니다. 자 영화 속에 우연히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관상쟁이가 크게 소문이 나죠. 자 김종서의 눈에 띄어서 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궁에 들어왔더니 사건에 휘말리네요. 관상을 잘 본다는 이야기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요. 왕 주변의 인물들 중에 영모의 상을 찾아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영모의 상이 누굽니까? 수양대군입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자 문종 단종 그 다음에 세조 수양대군이죠. 자기 조카를 왕으로부터 밀쳐내서 왕이 된 사람 수양대군입니다. 자 내경의 아들이 거짓 이름을 써서 관리가 되기도 하고요. 수양대군에게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 되고 영모상은 바로 수양대군이다. 수양대군의 영모를 막는 일에 함께하게 됩니다. 자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일이 꼬이게 되는 거죠. 자 수양대군의 영모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조카를 아끼는 동생의 실수로 인해서 수양대군을 막는 데 실패합니다. 결국은 아들도 잃고요. 모든 것을 잃게 되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영모를 꾀해서 자기 조카야 왕의 자리를 탈취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재밌게 보는 모든 영화에는 캐릭터 중심의 영화이거나 또는 플롯 중심의 영화입니다. 그 안에서 전개되는 스토리, 그 스토리가 역사적인 배경이 됐든 소설이 됐든 웹툰이 됐든 또 다른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력이 됐던 결국은 영화가 성공하고 영화가 흥행하려면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많은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영화 보시고요. 그 안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에 다시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